최근에 전 세계 100세 넘은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나쁜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둘째,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의 장 건강이 일반 사람보다 3배나 좋았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병에 잘 안 걸리거든요. 셋째, 헬스장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대신 매일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텃밭 가꾸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움직이셨어요.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기였어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적게 마시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좋은 걸 더하기보다 나쁜 걸 빼는 게 더 효과가 컸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0% 더 오래 사셨어요. 외롭지 않은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씩 적게 드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적당히 드시는 분들이 노화가 훨씬 천천히 진행됐거든요.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마음가짐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몸이 다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 타고난 것은 25%만 영향을 주고 75%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영국에 계신 최고령 116세 에델 캐터햄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1909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과 6.25를 겪었듯이 이 할머니는 2번의 세계대전을 다 겪으셨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어린 나이에 겪으시고 작년에는 110세 나이에 코로나19까지 이겨내셨답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시대적 아픔들을 이 할머니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겪으신 개인적인 아픔도 참 많으셨어요. 1976년에 남편 노먼 씨를 먼저 떠나보내셨고 2000년대 들어서는 큰딸을, 2020년에는 작은 딸마저 암으로 잃으셨거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2번이나 겪으셨는데도 할머니는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남과 다투지 않는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오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원칙이 참 인상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사셨대요. 젊은 시절 18세에 혼자 인도까지 가서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도 세우셨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든다고 꼭 완고해지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너그러워지셨어요. 작년 115세 생일 때 찰스 국왕의 축하 편지를 받으셨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그 겸손함이 참 어른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손주들, 증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세대 차이가 그렇게 클 텐데도 말이에요. 116년을 사신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할머니처럼 품격 있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 마이클 밀러 교수 연구팀이 200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웃으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는 동안 팔혈관의 혈류량이 평균 22%나 증가했다고 측정되었습니다. 웃음이 우리 몸의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해로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연 진통 효과를 냅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도 증가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2012년 캔자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젓가락을 물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게 했더니 진짜 웃을 때와 똑같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속아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을 막아주는 면역물질도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여러 면역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심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놀랍습니다. 첫째로 혈관이 넓어져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둘째로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셋째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줄어들어서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웃으면 자연스럽게 배로 깊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 속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액 속 산소도 늘어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잘 됩니다. 최근 뇌 연구에서는 웃음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앞쪽 뇌 부위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 몸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치료제와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 치료의 효과가 증명되었으니 일상에서 더 많이 웃으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병을 알려줄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으시죠? 대부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런 냄새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 걸리면 입에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마치 과일이 썩은 듯한 단냄새죠. 이는 혈당이 높아져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맡는 그런 톡슨 냄새 말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간이 나쁘면 입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간이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위나장에 문제가 있으면 트림할 때나 입을 벌릴 때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냄새입니다. 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들이 사람보다 이런 냄새를 훨씬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셰퍼드 2마리를 1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900명의 소변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을 98%나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98%라는 건 100명 중 98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 병원에서 쓰는 검사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훈련받은 개들이 난소암 환자의 숨쉬는 냄새를 90% 이상 구별해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방광암 환자의 소변을 91% 정확도로 찾아냈고요. 왜 개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개의 코는 사람보다 50배나 뛰어나거든요. 사람이 600만 개의 냄새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개는 3억 개나 됩니다. 그래서 개들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냄새 변화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즘 병원에서는 이런 개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병원에서는 시험적으로 의료용 탐지견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개마다 능력이 다르고 훈련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개의 코를 흉내낸 전자장비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개를 이용해서 대장암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95.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방암을 찾는데 특화된 개들을 키우고 있고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를 확인해보고 화장실에서 소변 냄새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만약 평소와 다른 냄새가 며칠 계속 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이런 경우엔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계속 단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 검사를, 소변에서 강한 냄새가 난다면 신장 검사를, 입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간 검사를 받아보세요. 냄새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들도 알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모를 이유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상한 냄새가 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완치 확률도 높아집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에는 병원에 가면 개가 먼저 냄새를 맡아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몸의 냄새로 병을 알아내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웃음에 대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적 발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 웃어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억지로 히히히 하고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억지로 하는 웃음도 진짜 웃음만큼이나 우리 몸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 있는 브리스틀 대학교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기 과학자들이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게 뭐 대수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과학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먼저 웃음의 종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정말 기쁠 때 나오는 웃음인데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위까지 웃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그런 웃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죠. 다른 하나는 비뒤센 미소인데요. 이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입니다. 보통 억지로 웃을 때 나오는 표정이죠. 동네 이장님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예의상 웃음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죠? 물어볼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억지로 짓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진짜 웃음, 그러니까 뒤센 미소만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웃음은 별 소용없다고 여겼죠. 마치 가짜 돈이 진짜 돈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실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00명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마치 우리 동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처럼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이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분 동안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게 했어요. 자, 이제 웃어보세요 하고 시켰는데 처음엔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에헤헤 하고 웃었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인기 많았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하하하 하고 웃었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가만히 앉아있게 했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실험 전후에 뭘 측정했냐면요. 심장이 뛰는 속도,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걸 측정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몸에 안 좋아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웃은 첫 번째 그룹도 진짜로 웃은 두 번째 그룹만큼이나 좋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었어요. 마치 혈압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가 좋았다니까요. 이걸 본 과학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뇌가 생각보다 순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굴 근육이 웃는 모양을 만들면 뇌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얼굴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마음에 없는 웃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장님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웃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져서 진짜 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하죠? 편도체는 편도선과는 다른 거고요. 해마는 바다에 사는 그 해마와도 다른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부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들이 나와요. 엔돌핀이라는 것도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나와요.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 같은 거예요. 무릎이 아플 때 파스 붙이는 것처럼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픈 걸 줄여주는 거죠.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런 좋은 물질들이 억지 웃음만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가짜 꿀이 진짜 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스트레스 받으실 때, 혈압이 좀 높다 싶을 때 거울 앞에서 5분 정도만 웃어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으실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웃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마치 강아지처럼 순진해요. 우리 뇌가 강아지한테 앉아 하면 그냥 앉잖아요. 우리 뇌도 얼굴이 웃으면 웃고 있네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한 할머니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처음엔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웃고 시작한다. 또 다른 분은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웃어봐 할 때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웃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웃음을 기다리지 마세요. 웃긴 TV 프로그램이 없어도 재밌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웃음을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을 응원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혹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면 치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고령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연구를 했어요. 기존처럼 그냥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 맞춤형 관리를 해드린 거예요. 몸의 기능은 어떤지, 기억력은 괜찮은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복용하는 약은 몇 개인지까지 12가지나 되는 항목을 체크했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받은 환자분들은 다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줄어들고 치료 중 부작용도 훨씬 적게 나타났어요. 특히 낙상이나 약물 부작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더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전문 코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약 먹는 법부터 운동, 식사, 마음 관리까지 도와드렸거든요. 연구에 참여한 한 75세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용기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분의 삶의 질 점수도 치료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 치료받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치료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맞춤형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가져볼게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정기검진에서 심전도 검사 받으실 때마다 정상이네요 소리 듣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박경민 교수팀이 2024년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앞으로 심방세동에 걸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답니다. 무려 17만 6천 명의 1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심전도의 아주 미세한 변화, 특히 pp라는 부분의 작은 변화까지 찾아낸다고 해요.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말이죠. 정확도가 무려 88%나 된답니다. 100명 중 88명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도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도 정기검진 받으실 때 이런 AI 검사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까지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 받으셨는데도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미리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기술을 실제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치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답을 찾았거든요. 지금까지 치매약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 병든 뇌세포만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뇌 속 청소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소부의 정식 이름은 미세아교 세포인데요. 이 친구들이 뇌 속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5년 6월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 뇌 청소부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바로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마치 청소부가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팀은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로 이 청소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시 활발하게 독성 단백질을 치우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치매 생쥐의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발견을 했어요.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항체를 이용해서 잠들어 있는 뇌 청소부들을 깨워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치매약들이 뇌 부종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이 방법은 훨씬 안전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치매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혹시 주변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연구들이 실제 치료법으로 개발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뭐라고 하죠? 심박수 낮추세요.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버몬트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무조건 심박수를 낮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발견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마이페이스라는 이름의 이 임상시험에서 연구팀이 심부전 환자 107명을 무려 1년 동안 꼼꼼히 지켜봤어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기존대로 심박수를 분당 60회로 맞추고 다른 그룹은 환자별 특성과 몸 상태에 맞춰 평균 75회로 조절했어요. 박출률이나 신체 조건, 동반질환이랑까지 다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료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맞춤형으로 치료받은 분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MLHFQ 점수가 15점이나 좋아지고 몸도 훨씬 활발해졌어요. 혈액검사에서 나오는 NT-proBNP라는 심부전 지표도 크게 개선됐고요. 신체 활동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 치료받은 분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삶의 질 점수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27%나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부작용도 맞춤형 치료 그룹에서 훨씬 적게 나타났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장도 사람마다 달라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심장도 제각각 다른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심장이 좀 더 빨리 뛰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어떤 분은 조금 천천히 뛰어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60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심장이 충분히 일하지 못해서 오히려 무리가 갔던 거죠. 마치 작은 엔진으로 큰 차를 끌려다 보니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연구진들은 이것이 심장의 수축 능력과 이완 속도를 개선하고 심장 압력을 줄여서 전체적인 심장 구조까지 좋아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타이완 맥케이 기념병원 연구팀도 비슷한 발견을 했어요. 심부전 환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않는 연구를 했는데요. 심방세동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비만인 분, 신장이 안 좋은 분, 이렇게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정말 개인 맞춤 시대가 온 거죠. 혹시 심장약 드시면서 어지럽거나 숨차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나요? 혹시 병원에서 심박수가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 심박수를 찾는 방법과 병원에서 어떻게 상담받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 단 12개월 치료로 평생 건강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야. 믿기 어렵지? 그런데 이게 바로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희망이란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골다공증은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야.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 김범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아이베니티라는 새로운 치료제가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약의 정식 성분명은 로모소주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 약은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억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낸단다. 마치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집을 부수는 사람은 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기존에 나온 골다공증 약들은 대부분 뼈가 부서지는 것만 막는 역할이었는데 이베니티는 뼈를 새로 만드는 일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야. 그래서 골밀도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고 효과도 더 확실하다는 거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박형열 교수님 연구팀에 따르면 이베니티를 12개월 사용한 후 프롤리아라는 약으로 이어서 치료하면 골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 프롤리아의 성분명은 데노수맙인데 이 약은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로 맞는 약이야. 특히 고관절 골절처럼 위험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거동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골절이거든. 더 놀라운 건 이 치료법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어서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점이야. 예전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던 약값이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나라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서는 2012년부터 무려 13년간 연구해서 완전히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중호 박사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시지. ODSO-2324라는 이름의 이 약은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단다. 지금까지 나온 골다공증 약들은 대부분 주사나 점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이 약은 알약 형태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할 것 같아. 특히 난소를 제거한 실험성 동물에서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지.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뼈가 더욱 튼튼해져.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해.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햇볕을 적당히 쬐면 비타민 D가 몸에서 만들어져.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은 피부에 해로우니까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15-20분 정도가 적당해.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야. 5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 받아보는 게 좋아.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불리거든.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받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 친구들 혹시 최근에 골밀도 검사 받아본 적 있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골절로 고생하신 분 계셔? 어떤 치료 받으시고 어떻게 회복되셨는지도 궁금해. 댓글로 경험담 좀 나눠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골다공증은 이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야. 70세, 80세에 진단받아도 전혀 늦지 않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 건강한 뼈는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거든. 우리 모두 튼튼한 뼈로 활기찬 나날을 보내자고.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뼈 건강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까지 다 준비했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셨거나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본인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훈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유전적 요인과 나쁜 생활 습관이 만날 때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 모두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지킨 경우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더욱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나트륨이 많은 찌개류나 젓갈류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가 나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더 일찍 건강관리를 시작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서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60대부터 시작하는 심장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혈압이 잘 안 떨어져서 고민이시죠? 미국에서 개발된 다스아츠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열쇠입니다. 태시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줄임말로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평균 혈압을 15mHg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해요. 핵심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 중요한데 이런 음식들이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빼주거든요. 서울대병원 김철수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 식단으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저녁에 현미밥으로 바꾸신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혈압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가족들이 짜게 먹는 걸 좋아한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건강한 노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장 보실 때 과일 하나, 채소 2가지만 더 담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세의 식단으로 당뇨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또 만나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기운이 쉽게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노소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혼자 사시면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운동할 동기도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수 교수팀이 지난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영양 부족률이 일반 가정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으면 건강한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렵고 병원비 부담도 크죠.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건강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단백질 많은 음식 꼭 한 끼는 챙겨 먹기, 이웃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댓글로 본인만의 건강 비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 내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기운이 쉽게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노소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혼자 사시면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운동할 동기도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수 교수팀이 지난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영양 부족률이 일반 가정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으면 건강한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렵고 병원비 부담도 크죠.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건강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단백질 많은 음식 꼭 한 끼는 챙겨 먹기, 이웃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댓글로 본인만의 건강 비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 내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에 전 세계 100세 넘은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나쁜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둘째,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의 장 건강이 일반 사람보다 3배나 좋았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병에 잘 안 걸리거든요. 셋째, 헬스장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대신 매일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텃밭 가꾸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움직이셨어요.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기였어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적게 마시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좋은 걸 더하기보다 나쁜 걸 빼는 게 더 효과가 컸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0% 더 오래 사셨어요. 외롭지 않은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씩 적게 드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적당히 드시는 분들이 노화가 훨씬 천천히 진행됐거든요.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마음가짐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몸이 다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 타고난 것은 25%만 영향을 주고 75%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영국에 계신 최고령 116세 에델 캐터햄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1909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과 6.25를 겪었듯이 이 할머니는 2번의 세계대전을 다 겪으셨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어린 나이에 겪으시고 작년에는 110세 나이에 코로나19까지 이겨내셨답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시대적 아픔들을 이 할머니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겪으신 개인적인 아픔도 참 많으셨어요. 1976년에 남편 노먼 씨를 먼저 떠나보내셨고 2000년대 들어서는 큰딸을, 2020년에는 작은 딸마저 암으로 잃으셨거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2번이나 겪으셨는데도 할머니는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남과 다투지 않는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오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원칙이 참 인상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사셨대요. 젊은 시절 18세에 혼자 인도까지 가서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도 세우셨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든다고 꼭 완고해지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너그러워지셨어요. 작년 115세 생일 때 찰스 국왕의 축하 편지를 받으셨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그 겸손함이 참 어른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손주들, 증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세대 차이가 그렇게 클 텐데도 말이에요. 116년을 사신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할머니처럼 품격 있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 마이클 밀러 교수 연구팀이 200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웃으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는 동안 팔혈관의 혈류량이 평균 22%나 증가했다고 측정되었습니다. 웃음이 우리 몸의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해로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연 진통 효과를 냅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도 증가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2012년 캔자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젓가락을 물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게 했더니 진짜 웃을 때와 똑같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속아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을 막아주는 면역물질도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여러 면역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심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놀랍습니다. 첫째로 혈관이 넓어져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둘째로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셋째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줄어들어서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웃으면 자연스럽게 배로 깊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 속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액 속 산소도 늘어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잘 됩니다. 최근 뇌 연구에서는 웃음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앞쪽 뇌 부위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 몸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치료제와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 치료의 효과가 증명되었으니 일상에서 더 많이 웃으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병을 알려줄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으시죠? 대부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런 냄새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 걸리면 입에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마치 과일이 썩은 듯한 단냄새죠. 이는 혈당이 높아져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맡는 그런 톡슨 냄새 말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간이 나쁘면 입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간이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위나장에 문제가 있으면 트림할 때나 입을 벌릴 때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냄새입니다. 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들이 사람보다 이런 냄새를 훨씬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셰퍼드 2마리를 1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900명의 소변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을 98%나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98%라는 건 100명 중 98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 병원에서 쓰는 검사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훈련받은 개들이 난소암 환자의 숨쉬는 냄새를 90% 이상 구별해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방광암 환자의 소변을 91% 정확도로 찾아냈고요. 왜 개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개의 코는 사람보다 50배나 뛰어나거든요. 사람이 600만 개의 냄새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개는 3억 개나 됩니다. 그래서 개들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냄새 변화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즘 병원에서는 이런 개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병원에서는 시험적으로 의료용 탐지견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개마다 능력이 다르고 훈련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개의 코를 흉내낸 전자장비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개를 이용해서 대장암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95.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방암을 찾는데 특화된 개들을 키우고 있고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를 확인해보고 화장실에서 소변 냄새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만약 평소와 다른 냄새가 며칠 계속 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이런 경우엔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계속 단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 검사를, 소변에서 강한 냄새가 난다면 신장 검사를, 입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간 검사를 받아보세요. 냄새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들도 알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모를 이유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상한 냄새가 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완치 확률도 높아집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에는 병원에 가면 개가 먼저 냄새를 맡아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몸의 냄새로 병을 알아내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웃음에 대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적 발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 웃어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억지로 히히히 하고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억지로 하는 웃음도 진짜 웃음만큼이나 우리 몸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 있는 브리스틀 대학교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기 과학자들이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게 뭐 대수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과학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먼저 웃음의 종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정말 기쁠 때 나오는 웃음인데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위까지 웃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그런 웃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죠. 다른 하나는 비뒤센 미소인데요. 이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입니다. 보통 억지로 웃을 때 나오는 표정이죠. 동네 이장님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예의상 웃음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죠? 물어볼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억지로 짓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진짜 웃음, 그러니까 뒤센 미소만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웃음은 별 소용없다고 여겼죠. 마치 가짜 돈이 진짜 돈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실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00명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마치 우리 동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처럼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이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분 동안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게 했어요. 자, 이제 웃어보세요 하고 시켰는데 처음엔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에헤헤 하고 웃었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인기 많았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하하하 하고 웃었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가만히 앉아있게 했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실험 전후에 뭘 측정했냐면요. 심장이 뛰는 속도,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걸 측정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몸에 안 좋아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웃은 첫 번째 그룹도 진짜로 웃은 두 번째 그룹만큼이나 좋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었어요. 마치 혈압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가 좋았다니까요. 이걸 본 과학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뇌가 생각보다 순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굴 근육이 웃는 모양을 만들면 뇌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얼굴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마음에 없는 웃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장님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웃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져서 진짜 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하죠? 편도체는 편도선과는 다른 거고요. 해마는 바다에 사는 그 해마와도 다른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부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들이 나와요. 엔돌핀이라는 것도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나와요.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 같은 거예요. 무릎이 아플 때 파스 붙이는 것처럼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픈 걸 줄여주는 거죠.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런 좋은 물질들이 억지 웃음만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가짜 꿀이 진짜 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스트레스 받으실 때, 혈압이 좀 높다 싶을 때 거울 앞에서 5분 정도만 웃어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으실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웃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마치 강아지처럼 순진해요. 우리 뇌가 강아지한테 앉아 하면 그냥 앉잖아요. 우리 뇌도 얼굴이 웃으면 웃고 있네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한 할머니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처음엔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웃고 시작한다. 또 다른 분은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웃어봐 할 때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웃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웃음을 기다리지 마세요. 웃긴 TV 프로그램이 없어도 재밌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웃음을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을 응원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혹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면 치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연구팀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고령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연구를 했어요. 기존처럼 그냥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 맞춤형 관리를 해드린 거예요. 몸의 기능은 어떤지, 기억력은 괜찮은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복용하는 약은 몇 개인지까지 12가지나 되는 항목을 체크했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받은 환자분들은 다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줄어들고 치료 중 부작용도 훨씬 적게 나타났어요. 특히 낙상이나 약물 부작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더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전문 코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약 먹는 법부터 운동, 식사, 마음 관리까지 도와드렸거든요. 연구에 참여한 한 75세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용기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분의 삶의 질 점수도 치료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 치료받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치료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맞춤형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정기검진에서 심전도 검사 받으실 때마다 정상이네요 소리 듣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 박경민 교수팀이 2024년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앞으로 심방세동에 걸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답니다. 무려 17만 6천 명의 1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심전도의 아주 미세한 변화, 특히 pp라는 부분의 작은 변화까지 찾아낸다고 해요.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말이죠. 정확도가 무려 88%나 된답니다. 100명 중 88명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도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도 정기검진 받으실 때 이런 AI 검사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까지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 받으셨는데도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미리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기술을 실제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치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답을 찾았거든요. 지금까지 치매약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 병든 뇌세포만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뇌 속 청소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소부의 정식 이름은 미세아교 세포인데요. 이 친구들이 뇌 속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5년 6월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 뇌 청소부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바로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마치 청소부가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팀은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로 이 청소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시 활발하게 독성 단백질을 치우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치매 생쥐의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발견을 했어요.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항체를 이용해서 잠들어 있는 뇌 청소부들을 깨워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치매약들이 뇌 부종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이 방법은 훨씬 안전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치매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혹시 주변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연구들이 실제 치료법으로 개발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뭐라고 하죠? 심박수 낮추세요.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버몬트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무조건 심박수를 낮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발견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마이
페이스라는 이름의 이 임상시험에서 연구팀이 신부전 환자 107명을 무려 1년 동안 꼼꼼히 지켜봤어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기존대로 심박수를 분당 60회로 맞추고 다른 그룹은 환자별 특성과 몸 상태에 맞춰 평균 75회로 조절했어요. 박출률이나 신체 조건, 동반질환이랑까지 다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료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맞춤형으로 치료받은 분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MLHFQ 점수가 15점이나 좋아지고 몸도 훨씬 활발해졌어요. 혈액검사에서 나오는 NT-proBNP라는 신부전 지표도 크게 개선됐고요. 신체 활동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 치료받은 분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삶의 질 점수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27%나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부작용도 맞춤형 치료 그룹에서 훨씬 적게 나타났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장도 사람마다 달라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심장도 제각각 다른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심장이 좀 더 빨리 뛰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어떤 분은 조금 천천히 뛰어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60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심장이 충분히 일하지 못해서 오히려 무리가 갔던 거죠. 마치 작은 엔진으로 큰 차를 끌려다 보니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연구진들은 이것이 심장의 수축 능력과 이완 속도를 개선하고 심장 압력을 줄여서 전체적인 심장 구조까지 좋아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타이완 맥케이 기념병원 연구팀도 비슷한 발견을 했어요. 신부전 환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연구를 했는데요. 심방세동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비만인 분, 신장이 안 좋은 분, 이렇게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정말 개인 맞춤 시대가 온 거죠. 혹시 심장약 드시면서 어지럽거나 숨차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나요? 혹시 병원에서 심박수가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 심박수를 찾는 방법과 병원에서 어떻게 상담받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 단 12개월 치료로 평생 건강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야. 믿기 어렵지? 그런데 이게 바로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희망이란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골다공증은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야.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 김범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아이베니티라는 새로운 치료제가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약의 정식 성분명은 로모소주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 약은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억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낸단다. 마치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집을 부수는 사람은 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기존에 나온 골다공증 약들은 대부분 뼈가 부서지는 것만 막는 역할이었는데 이베니티는 뼈를 새로 만드는 일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야. 그래서 골밀도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고 효과도 더 확실하다는 거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박형열 교수님 연구팀에 따르면 이베니티를 12개월 사용한 후 프롤리아라는 약으로 이어서 치료하면 골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 프롤리아의 성분명은 데노수맙인데 이 약은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로 맞는 약이야. 특히 고관절 골절처럼 위험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고관절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거동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골절이거든. 더 놀라운 건 이 치료법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어서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점이야. 예전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던 약값이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나라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서는 2012년부터 무려 13년간 연구해서 완전히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중호 박사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시지. ODSO-2324라는 이름의 이 약은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단다. 지금까지 나온 골다공증 약들은 대부분 주사나 점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이 약은 알약 형태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할 것 같아. 특히 난소를 제거한 실험성 동물에서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지.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뼈가 더욱 튼튼해져.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해.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햇볕을 적당히 쬐면 비타민 D가 몸에서 만들어져.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은 피부에 해로우니까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15-20분 정도가
적당해.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야. 5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 받아보는 게 좋아.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불리거든.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 받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 친구들, 혹시 최근에 골밀도 검사 받아본 적 있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골절로 고생하신 분 계셔? 어떤 치료 받으시고 어떻게 회복되셨는지도 궁금해. 댓글로 경험담 좀 나눠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골다공증은 이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야. 70세, 80세에 진단받아도 전혀 늦지 않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 건강한 뼈는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거든. 우리 모두 튼튼한 뼈로 활기찬 나날을 보내자고.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뼈 건강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까지 다 준비했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셨거나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본인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훈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유전적 요인과 나쁜 생활 습관이 만날 때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 모두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지킨 경우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더욱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나트륨이 많은 찌개류나 젓갈류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가 나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더 일찍 건강관리를 시작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서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60대부터 시작하는 심장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혈압이 잘 안 떨어져서 고민이시죠? 미국에서 개발된 다스아츠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열쇠입니다. 태시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줄임말로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평균 혈압을 15mHg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해요. 핵심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 중요한데 이런 음식들이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빼주거든요. 서울대병원 김철수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 식단으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저녁에 현미밥으로 바꾸신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혈압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가족들이 짜게 먹는 걸 좋아한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건강한 노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장 보실 때 과일 하나, 채소 2가지만 더 담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세의 식단으로 당뇨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또 만나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기운이 쉽게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노소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혼자 사시면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운동할 동기도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수 교수팀이 지난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영양 부족률이 일반 가정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으면 건강한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렵고 병원비 부담도 크죠.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건강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단백질 많은 음식 꼭 한 끼는 챙겨 먹기, 이웃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댓글로 본인만의 건강 비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 내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60대, 70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기운이 쉽게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노소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혼자 사시면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운동할 동기도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수 교수팀이 지난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영양 부족률이 일반 가정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으면 건강한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렵고 병원비 부담도 크죠.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건강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단백질 많은 음식 꼭 한 끼는 챙겨 먹기, 이웃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댓글로 본인만의 건강 비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 내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